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자고 선언한 지 무려 21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KF-21의 성공으로 우리 육해공군의 또 다른 전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최첨단 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하는 한미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대북 추가 제재와 인권 문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언제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현 상황인데요.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일련의 움직임, 이슈엔 한반도에서 짚어봅니다. 한국을 찾은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전기차 배터리 시설을 견학하고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 견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We cannot allow countries like China to use their market position in key raw materials, technologies, or products to disrupt our economy. 재무장관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한미가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 제재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와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면서도 대북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강경적인 어떤 이번 정부의 그 포지션이라고 하죠.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주국방과 전력 증강을 위한 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지난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해 30-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 100여 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보통 해외에서 이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해오면은 우리가 만든 정밀 무장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되게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 운용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보통 우리가 비행기 한 번 사면 거의 한 40년, 10년, 50년까지도 쓰게 되는데 부품 수급 같은 것들이 거의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굉장히 독자적이고 독특한 무장들을 이 KF-21과 결합을 해서 운용을 한다면은 나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2대 198, 6.25 전쟁 당시 남북한이 보유했던 전투기 숫자입니다. 당시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KF-21의 성공이 더욱 반가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7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지상과 바다, 공중을 지키는 우리의 핵심 전력을 보면 북한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력 미사일인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사거리에 따라 A, B, C형으로 나뉘는데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에 따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800km 이상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현무3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은 약하고 속도도 느리지만 탁월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2020년엔 수톤 무게의 세계 최대급 탄두를 탑재한 이른바 괴물 미사일 현무4도 개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고폭 탄두를 쓰면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벙커를 단 한 발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은 지하 150m까지 관통을 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주로 평양이 그 지하에 은닉했거나 아니면은 숨겨놓은 어떤 전략자산 기지
이런 어떤 그 북한의 중요 표적에 대해 가지고 적은 양으로도 살상력과 치명성이 아주 높은 그런 어떤 그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지난해부터 해군이 운영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예상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을 타격하는 전략무기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최대 6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 4월엔 SLBM 2발의 연속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도 SLBM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 개발 등에선 뒤처진다는 평가입니다. 이것을 발사할 경우에는 북한에게 역시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나 바다 속에서 그런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요 전력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 전투 행동 반경은 1,100km에 달합니다. 특히 적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적진으로 은밀히 침투해 핵심 시설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격 자산의 하나로 불립니다. 현재 우리가 40대 이제 벌써 이제 다 갖고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20대 추가하겠다고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조만간 우리가 이제 60대까지 늘어나는데요. 스텔스의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요. 정밀한 타격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공중전 기능도 대단히 유효하지만 그것보다는 상당히 멀리 있는, 그러니까 떠서 뭐 우리가 말하는 군사 분계선까지 근처까지 가지 않고 대단히 먼 거리에서 북한의 상당히 멀리 있는 지역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군은 2024년까지 합동전략사령부를 꾸려 각 군에 흩어져 있는 육해공군의 전략 자산을 통합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권이 바뀐 터라 다소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지난해에는 오는 2025년까지 국방비 315조 원을 투입해 경항공모함 건조 등의 국방 중기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편으론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란 우려도 커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항공통제기 넉 대, 그리고 1,700억 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탑재용 경량 어뢰까지 우리 군이 최근 도입을 결정한 미국산 최신 무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미국 무기를 갖고 들어왔을 때 또 기술 이전이나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미국 무기를 들여왔을 때 실제적으로 들여오는 조건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결렬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무기를 많다 하더라도 그 무기의 시스템이 다 연결이 돼서 아주 수준 높은 지휘 통제가 전제되어야 이 무기를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계속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그 구매 계획을 나열한다 한들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더 탁월한 지휘 통제 능력이 없다면은 이것은 그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 무기 도입이 되거든요.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한편으론 우리의 전력 증강이 역으로 북한과 중국 등을 자극해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고 그러면서도 안보는 장담할 수 없는 딜레마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2026년까지 우리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70조의 국방비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과연 70조가 우리한테 평화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9.19 군사합의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재래식 전력이라는 측면에서의 군축으로서 실제 검증 기능과 이런 것들을 강조해 가면서 한번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 그런 뭐 군비 경쟁이 있다면 군축이라고 하는 것들도 언제나 감안을 해 가면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최근 폴 럭헤마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을 단순 유지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최근 한미 공군의 F-35A 연합 비행 훈련과 거의 같은 시기 미국은 일본과의 연합 비행 훈련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과 일본에 분산 기동시키는 우회 방식을 통해 대북 대중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가지고 한미 미일 간의 이제 협력이 자연스럽게 융합된다고 그러지만 그 종착역은 어디겠냐.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로 바라보는 것은 북한이라기보단 중국이라는 점이니까 이때 우리가 강대국 정치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이걸 연루의 위협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요 강대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설 전력 증강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정교한 전략 마련도 요구됩니다. 오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 지난 20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본다며 대응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현지 시각 19일 비공개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공장이나 사업소들, 즉 직장에서는 본업 말고 과외 사업들을 하는데요. 이걸 후방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 농사도 짓고 토끼도 기르고 하면서 자급자족하는 건데요. 요즘 북한에서는 가뭄에 홍수에 폭염까지 이어지며 식량난이 심해질 걸로 우려되자 이 후방 사업을 통한 자력갱생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육장에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돼지에 닭도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염소도 길러보고 또 칠면조도 길러보고 또 하다가 풀 먹는 집짐승을 위주로 해서 집짐승 마리수를 많이 늘게 했다. 그래서 토끼, 닭, 기산이,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수백 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실리가 큽니다. 농장인가 싶지만 실은 음료 공장입니다. 종업원들이 틈틈이 가축을 돌보고 농사도 지으며 식량을 생산하는 후방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만든 먹거리는 대부분 종업원들에게 공급하는 일종의 자급자족 체제입니다. 매달 수백 킬로그램의 남새들을 수확해서 종업원들에게 또 공급도 해줍니다. 이곳은 모두 우리 종업원들이 평방단 담당자를 해가지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방 사업은 평양 도심 한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알록달록한 외관의 타가소, 계절에 따라 고추, 토마토, 해바라기 등을 재배하고 물고기도 키우고 있는데 제법 큰 규모입니다. 후방 토대를 구천에 갖춰 놓고 한 해에 700kg 정도의 토마토를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어머스 여러 개 있는데 한 해에 우리가 생산하는 물고기량은 한 1,500kg 정도입니다. 공장과 사업소에선 후방 사업에 필요한 자재도 최대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축사의 부산물을 거름으로 활용하는 등 이른바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돼지를 세척해주면 그 세척된 물이 여기로 관후릅니다. 태종물이 여기로 나와서 태피가 잘 썩지요. 돼지들이 철문 열면 여기 나와서 여기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발파낸 유기질 태비가 밭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장기간의 대북 제재에 따른 화학 비료, 농자재 수입 감소와 함께 수해와 폭염까지 이어지며 식량 부족을 우려하는 상황. 후방 사업을 통한 식량 공급 노력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한에서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른바 영재 교육을 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 TV에서 어린이들 지능 교육 현장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재들이 모인 평양의 경상 유치원 교육 함께 보시죠. 해맑게 유치원 일과를 시작하는 아이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악기를 연주하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1954년 문을 연 경상유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리설주 여사 등 고위층 자녀들과 음악 신동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능교육의 선두주자로 꼽히며 몇 가지 교육과정이 눈길을 끕니다. 정말 유치원에서 이 올인의 지능개발 교육 방법, 그리고 예술인재 후비 교육 방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창조해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들 가운데서 이 번복이 표준으로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 유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들처럼 체험 교육은 기본, 여기에 신비경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증강현실 AR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설치하면 이처럼 동물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지능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신비경은 우리 어린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동물을 다 볼 수 있고 그 동물의 특징과 울음소리, 달리는 모양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으로 해서 교수 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멀티미디어 기능의 전자교과서를 자체 개발해 북한 유치원 최초로 도입했다는데요. 아이들의 감각을 일깨워 연주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리해를 해야지 연주에 재현된단 말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이 내수의 발현이 손가락 끝에서 실현이 되는 것만큼 이게 인식이 중요하고 지능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단 말입니다. 수업이 상당히 쉬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의 지능 교육하면 주산 학습을 통한 암산 능력, 기억력 훈련, 로봇 제작 정도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경상유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음악에 특화된 체험형 지능 교육을 접목해 예술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꼽으라면요. 수도 평양의 높아진 스카이라인과 화려해진 야경,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얼마 전에는 평양 송화거리에 8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했는데요. 북한 매체들이 앞다퉈서 이 아파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높은 80층짜리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 많을 듯도 한데요. 북한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지만 초고층을 오가는 엘리베이터가 전력 사정으로 24시간 운행이 어렵다는 건데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북한의 전력난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평양시 동쪽 외곽 160여 동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건물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준공한 송화거리 만세대 살림집들이다.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송화거리에 와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도 이곳 송화거리 홍보에 앞장선 모습. 그 가운데 80층 초고층 아파트가 단연 눈에 띈다. 엘리베이터 시승에 나선 리포터는 높은 건물에 어울리게 북한 주민의 존엄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미래과학자거리에 53층, 료명거리에 70층, 여기 송화거리엔 80층, 우리 인민의 높은 존엄에 대한 자부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고층 건물의 전력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한 영상. 미래과학자 거리의 고층 아파트로 들어서는 이 여성은 불편함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집안 내부에서도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평양에서 살았던 탈북민은 초고층 살림집에서 거주하기엔 기본적인 문제가 크다고 밝힌다. 엘리베이터가 딱 운영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딱딱 그 시간을 맞춰서 집으로 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한 3년 동안 2번 정도 이용을 했어요.
그나마 평양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력발전소들 덕분에 엘리베이터 운행 등 초고층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평양만을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인데 이게 평양 화력발전 연합 기업소가 하나 있고요. 평양 중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평양에 동평양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평양이 독립적인 어떤 발전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전력 공급이 원활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에는 8개의 중형급 화력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3곳이 평양시에 있다.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북한 최대 화력발전소인 북창 화력발전소의 전력까지 끌어서 공급한다고 한다. 더 눈여겨볼 건 이런 주거시설이 전체 소비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강제 동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 중화공업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한 10% 이하에 머물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의 목적상 평양에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기를 원한다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을 조금만 줄인다면 순간적으로는 평양 시내 내부의 주거용 그리고 거리의 조명 등은 얼마든지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 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 칠흑같이 어두운 북녘에서 그나마 평양만 반짝이는 이 위성 사진은 북한의 전력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하천. 방대하게 매장된 석탄 자원을 바탕으로 수력과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북한. 그러나 발전 설비의 이용률은 수력과 화력 모두 30% 수준이다. 70에서 80%의 발전 설비 이용률을 유지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력 생산량을 봐도 2020년 기준 북한은 239억 킬로와트로 우리의 4.3%에 불과하다.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든가 계절성에 굉장히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설비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에 상당한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북한의 상황이다. 심지어 평양도 24시간 전기 공급은 극히 드물다는 설명이다.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기가 들어오는 평양의 주거시설 역시 중심 지역의 일부 아파트뿐이다. 중앙당 청사를 마주보는 곳하고요. 대동강변에 위치를 하면 그나마 전기가 오는데 그 바깥쪽이면 전기를 아예 안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한쪽에는 전기를 보고 다른 쪽은 전기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평양에서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제가 평양에 살 때는 제가 살았던 곳은 운정구역이었어요. 저희가 살았던 곳은 그래도 한 24시간 중에 10시간은 보내줬어요. 대체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자다가도 새벽 2시나 3시에 벌떡 일어나서 밥하고 반찬하고 그랬어요. 수력발전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방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평양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방도시나 그다음에 농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이제 공급하는 것으로 큰 차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전력난 해결을 위해 북한도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 그 가운데 하나다. 이날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는 이 태양빛과 풍력을 비롯한 자연 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하는 것입니다. 2013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한 북한은 공장과 기업소는 물론 가정에까지 태양열 전지판 설치를 독려했다. 2017년 완공된 평양 여명거리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에 해가 많이 비칠 때는 18kg까지도 생산이 됩니다.
평양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주택단지. 이곳엔 지붕마다 태양열 전지판은 물론 물 가열기라는 장치까지 달려있다. 태양열로 가열한 물을 저장하는 방식인데 전기는 물론 난방 온수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우리 집에서는 지금 3년째 태양열 물갈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난방도 보장하고 또 물로 부어기를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전력 사정과는 달리 일상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전기량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입주한 평양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 내부엔 TV, 세탁기는 물론 전기 후드와 에어컨까지 갖춰져 있다. 살림집을 현대화하면서 가전제품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북한의 전력 수요를 가상적으로나마 추정을 해보면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남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과 어느 정도의 산업시설 가동률을 보이려고 한다면 현재보다도 한 4~5배 정도의 발전량은 생산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겉으론 화려한 야경을 뽐내지만 실제로는 불안한 전력 공급에 시달리는 평양의 초고층 건물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80층 아파트도 지었지만 전력난을 30년째 해결하지 못하는 외화 내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까진 또 얼마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네,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낯설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그래도 뜻을 모아서 함께 회사를 차린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 정착기는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하영 리포터, 이번에 만나고 오신 분들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청년들 이야기인데요. 20, 30대 청년 탈북민들이 에어컨 청소 회사를 차렸습니다. 요즘 일감이 밀려 있어서 그야말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일감이 있어서 바쁜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업종을 에어컨 청소하는 걸 택했을까 궁금도 해요. 네, 처음에는 야구를 하면서 함께 친분을 쌓다가 우리도 기술을 배워보자 해서 에어컨 청소 기술을 배웠는데요. 이게 창업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멋지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 청년들 함께 만나보시죠. 양손 가득 청소 도구를 챙기고 건물 안으로 줄지어 이동합니다. 이내 장비를 풀고 능숙한 솜씨로 에어컨 점검에 들어가는데요. 혹여나 오염물이 튀지 않을까 주변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청소에 나섭니다. 너무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가지고요. 곰팡이가 너무 많이 쓰였어요. 그래갖고 뭐 일단은 곰팡이가 많이 쓰면요, 뭐 비염이나 이런 그 발생률이 높아가지고 잠시 후면 진짜 곰팡이 하나 없이 깨끗해질 겁니다. 네.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에 비 오듯 땀을 쏟으면서도 소홀한 곳 없이 구석구석 청소하는 이들은 석 달 전 에어컨 청소 업체를 함께 꾸린 탈북민들인데요. 오늘은 바쁜 가운데도 틈을 내 요양원의 에어컨 청소 자원봉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청소해야 할 에어컨은 벽걸이형 12대와 스탠드형 1대. 꽤 많은 작업량이지만 어려운 기색 없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갑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조리칸이라 음식도 하고 뭐 일단 냄새 나는 그런 음식 기름, 네, 그런 게 다 곰팡이로 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곰팡이 검은 물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거죠. 자칫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는 오래된 에어컨을 무료로 청소할 수 있게 된 요양원은 이들이 고마울 뿐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앉으셔도 되는데. 예, 수고하셨어요. 식사는 대접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탈북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얘기해 주셔서 알았지. 예, 너무 깨끗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일도 하고 봉사도 하며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탈북민들. 이들의 인연은 에어컨 청소로 뭉치기 전 먼저 야구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종일 땀을 많이 흘려 힘들 법도 한데 이들은 쉬는 시간엔 함께 운동하며 호흡도 맞추고 체력도 키웁니다. 배트를 힘차게 휘둘러 보지만 아쉽게도 야구공은 살짝 빗나갑니다. 지난달 25일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야구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탈북민 야구단 NKP 타이거즈와 사회인 야구단 유튜버즈 팀의 친선 경기입니다. 지난해 창단한 이 NKP 타이거즈가 바로 에어컨 청소업체 직원들이 소속된 팀인데요. 결과는 18대 0으로 완패. 경기가 끝난 뒤 프로야구 스타 양준혁 선수가 직접 지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걸 치러 앞으로 나가버리면은 이제 체중이 앞으로 나가면서 힘을 못 쓴다. 아마추어 야구단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야구에 익숙한 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선 기업 홍보의 주요 수단이 된 야구를 자본주의 스포츠라고 여겨 비인기 종목으로 취급하다 보니 기반 시설도 매우 열악한데요.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를 익히면서 한국 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정착할 수 있길 기대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거라 규칙도 복잡하고 해서 일단 한번 도전하는 심정을 한번 지금 들어와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NKP 타이거즈 선수들은 사회인 야구단과 겨룰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2시간씩 훈련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한반도에서 야구의 공이 하나의 공으로 정말 서로가 오가는 그런 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하게 됐었고요. 야구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이자 한국 사회에 더 깊이 스며들게 하는 발판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에어컨 청소 회사를 꾸리게 됐을까요? 야구단 선수들끼리 마음을 모아 에어컨 청소 일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처음 제안한 건 김광석 씨였습니다. 전문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5년 전부터 관련 기술을 익혔다는데요. 용어들이 다 생소한 용어들이고 해갖고요. 용어 문제도 좀 많이 어려웠고, 저희가 저쪽 사회에서는 에어컨 자체를 몰랐는데 여기 사회에 와서 시작을 하다 나니까 거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20, 30대가 주축인 탈북민 12명은 그렇게 기술을 공유하며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꾸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였는데요. 낯선 땅에서 기반 없이 시작하다 보니 고객을 한 명 한 명 확보하는데 경쟁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잔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집 정도? 이렇게 정말 수익이 아닌 거의 기름값만 벌 수 있는 그런 걸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들이 쓰는 북한 말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도 어려움을 더했는데요.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 저희가 전날 약속을 잡거든요. 고객님께서는 저한테 이게 중국분인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이들의 정성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평가가 이어졌고 이제는 고객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들은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면서 여름 무더위를 쫓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나온 에어컨이 있는데 5개 업체가 못하겠다고 한 걸 했을 때가 제일 기뻤어요. 제가 나가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회사를 걸고 나가고 내 자신이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잘했다는 그 긍지감이 정말 높았고요. 특히 탈북민 개인의 성공은 제법 있어도 자신들처럼 팀으로 뭉친 경우는 드물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데요. 걔네들한테 맡기는데 너무 잘한다. 우리는 서비스 처음 받아봤다.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멋진 회사가 되고 한국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야구와 에어컨 청소 실력,
그리고 뚝심과 단결로 타양살이의 서름을 이기고 있는 청년 탈북민들. 이들이 쏟는 땀과 열정이 탈북민의 한국 정착기에 잔잔한 감동을 더하며 작은 통일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한 주민들의 로맨스와 성문화 등을 소개한 지난주 유튜브 남북의 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북의 창이 그 후속편을 만들어서 유튜브 남북의 짤로 올렸는데요. 북한 남녀 탐구 생활 2탄 잠시 보시고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죠. 성교육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나 봐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일단 이 남녀가 따로 듣는 이 교과목을 특화해놨습니다. 여자들은 여학생 실습이라는 그 수업 그때 일종의 이게 생리에 대한 거를 알려줘요. 그러다 걸리는 거죠. 네. 너 유부남인데 왜 이거 아가씨냐. 또 돈 좀 줘야겠네요. 그럼 돈 줘야 돼요, 오면이. 내가 다니는 기관이나 직장에 통보를 하니까. 만약에 처가가 좀 끝발 있는 집안이다, 더군다나 이러면은 더 그렇겠군요. 역으로 그렇게 끝발 있는 집안이면 덮어요. 우리 김 작가님이 이제 일본에 계시다가 이제 뭐 가셨는데 결혼을 좀 저 집안이랑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호의 대상이 됐을까요? 우리는 아니었죠.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기고 뭐하고 해도 토대가 안 좋다. 북한 주민들이 토대가 안 좋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해요. 그것도 다 깨진 것이 결국 뭐 90년대, 2000년대 다 깨져요. 최근 북한 TV에서 이번 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방영을 했는데요.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토트넘 경기는 쏙 빼고 보여줬습니다. 스포츠가 정치에 휘둘린 것일 텐데요. 북한에도 손흥민 선수가 제법 알려져 있다는데 굳이 이렇게 속 좁게구나 싶습니다. 네, 북한의 송아라는 이름의 초등학생이 유튜브에 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북한도 알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방과 후 학교 앞 가게에서 빙수를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오늘 남북의 창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i everyone. Today I'm coming home after school. Oh, isn't it so hot? Just in front of our school.